또 직접 채널에서 국세청이 모르게 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3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속이 타거든요. 제가 사실 이 3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약 2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우리 요 채널에서는 한 5분 내로 한번 짧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거기서 첫 번째 30대 이전까지 30살 정도까지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지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좀 지루한 내용이긴 한데 3366 약 30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면요. 갓 태어난 아이한테도 저희가 현금을 증여할 수 있죠. 그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직계 존속이 2천만 원이죠. 직계 존속의 범주에는 부모, 그 다음에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간단하게 봐도 이 6명을 직계 존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6명이 각각 2천이 아니죠. 이 직계 존속 범주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게 2천만 원인데요. 이 외에도 기타 친족이라는 제도가 있죠. 기타 친족은 쉽게 말하면 이모, 고모, 그리고 삼촌? 예, 삼촌 내지는 사촌. 그러니까 사촌의 친척, 삼촌의 인척으로 이번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데요.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이모도 1,000, 고모도 1,000, 삼촌도 1,000이 아니라 그 그룹 전체에서 이 아이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 그게 1,000이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직계 존속이 2,000, 기타 친족이 1,000, 합이 3,000이죠.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하고 마느냐?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살, 11살, 3,000, 3,000이죠. 그래서 제가 33이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0년은 21살인데요. 21살 때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그게 5,000이죠. 그래서 그때도 기타 친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5 플러스 1, 6이 되고요. 그러면 31살 때도 또 6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366 합의 태어나면서부터 31살까지 1억 8천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두 번째로 말했던 방법은 기념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생일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생일, 네. 설날, 그다음에 추석, 그리고 뭐 입학, 졸업. 네. 입학 졸업도 많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제 아들 이번에 군대 갔는데 뭐 이제 19, 20살이죠. 한 20살까지는 기념일에 돈 받는 게 흉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증여세법에 기념일에 받는 축하금 그걸 비과세로 명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확대 해석해서 그럼 난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크게 줄래.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주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 사회 통념삼의 금액. 그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 저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보통 평범한 집에서는 추석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죠. 그렇게 해서 요번 추석 때 저희 작은 아들이 6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60만 원을 엄마가 은행에 가서 일단 현금으로 입금하고요. 그 돈을 아이한테 쏴주는데 거기 적요란에 엄마가 다 기재하는 거죠. 할아버지 10만 원, 할머니 10만 원 이렇게 쓰면 그게 요번 추석만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기록해 나가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도 비과세로 연 200만 원. 1년이면 200만 원이고요. 20년. 이게 뭐 20살 넘어서까지 하기에는 조금 창피할 수 있고요. 한 20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한다면 그게 4천만 원이에요. 이야, 꽤 되네요. 진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큰아들 아까 군대 갔다고 그랬는데 군대 가면 요새 월급이요. 2등 병이 70만 원. 이야. 병장이 130만 원. 와. 평균이 100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군대에서 적금을 가입하면 40만 원을 더 넣어줘요. 돈 더 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고요. 군대 안 간 친구들, 우리 여아구들도 그렇고 한 18개월 동안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꾸준한 알바를 한다면 그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돈을 그냥 군대에 PX 가서 막 써버린다면 모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취업, 군대는 정식 취업이 아니고요. 알바도 정식 취업이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번 돈은 잘 저금하고 부모님한테 조금 용돈을 받아서 그거를 쓴다면 그 돈은 다 쌓이겠죠. 이렇게 해서 쌓이면 2억 4,500 아마
1억 8천에 4천, 2억 2천이죠? 2,500에서는 2억 4,500인데 거기에 이자가 붙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 돈을 엄마가 빼서 써도 되냐? 엄마가 빼서 써도 되면 그건 증여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네. 아이 돈이 됐고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갔다면 아이 돈이고요.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3억보다 더 큰 금액이 쌓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세 이전까지 3억이라는 돈이 아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세금 없이 그렇죠. 이 과정에서 네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3366. 이거 증여세 신고까지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이 돈이 어떻게 쌓였는지 입증하기가 좀 힘들죠. 통장을 다 까야 되고요. 네네. 근데 1억 8, 적어도 그 1억 8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사실을 세무서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30세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증여세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서 보고 이 친구는 1억 8천 증여세 신고했다. 근데 나머지는 좀 입증을 해야겠죠. 통장에 정리된 걸 보여주면서 네네. 사실은 1억 2천은 이렇게 모였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3억이 넘는 돈이 됐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지만 적어도 그 1억 8천에 대해서는 세무서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무서에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면 좋다. 발생하고 신고를 해요. 만약에 네네. 현금을 입금 안 하고 네. 신고만 한다면 세무서에서 그거를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할 때는요.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첨부 서류를 붙이게끔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입금증이에요. 네. 입금시키고 그 증거를 가족관계증명원과 그 입금한 내역을 전자신고할 때 첨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현금 줄 때 보통 이제 차용증 쓰라고 하는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차용증도 뭐 잘못 쓰거나 아니면 뭐 누락시켜가지고 뭐 사실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국세청에서 절대 문제가 안 되는 차용증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네. 제가 그 세무사 개업하고요. 저는 이제 국세청 내에 있을 때 저한테 차용증 쓰는 법을 물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차용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이 차용증을 씀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1번은 뭐냐면요. 이 차용증이 차용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특정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썼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채권 채무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차용증을 부인하고 돈을 빌려준 그때를 증여 시점으로 보고 증여세와 각종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용증과 관련된 핵심 1번, 그걸 차용증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차용증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의 경우 이자를 주고받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자를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자를 근데 받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는 돈이 많고 자식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안 받고 싶은데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4.6%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정한 그 4.6%의 이자를 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게 연간 이자.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자를 안 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요. 그렇게 계산한 역산해서 해보면 원금이 연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금을 2억 1,700만 원 또는 2억 정도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자도 안 주면 과연 그게 차용증으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게 1번 또 관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원금을 반환해요. 원금을 꾸준히 반환해요. 원금을 꾸준히 반환하면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얼마까지 차용증 써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2억이에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거 세법에 쓰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얼마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통상 보면 너무 차용증을 크게 쓰는 거 그 자체는 좀 위험하고요. 예를 들면 한 2억을 썼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달 자기가 버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꼭 써야 되는 소득 빼고 그 중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자동이체를 통해서 꾸준히 갚아 나간다면 그걸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돈이 있는데 안 갚고 또 다른 투자를 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버는 소득에서 반드시 생활하는 데 써야 되는 그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 그 금액을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작으면 큰 차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요, 한 5억을 빌리고 한 달에 100만 원 갚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 50년, 60년 걸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차용 금액을 쓰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디서? 내 소득에서. 예. 소득이 없는데, 그거 다 갚아버리면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소득에서 꼭 써야 되는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데 꾸준히 상환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이 갚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고 네네. 들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좀 제가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 네네. 다 얘기하다 보면 아마 듣는 분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가급적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제가 조사했거나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건을 사람들은 다 자기는 1세대 1주택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요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그냥 덕하니 팔고 양도세 신고조차도 안 해요. 근데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요. 무신고 가산세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가 붙어요. 근데 신고라도 하고 과소신고를 하면 10%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많은 세금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빨리 걸리면 다행인데요. 몇 년 있다 나와요. 그럼 그 늦게 낸 세금 1년에 8%예요.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한 5년 있다 나오면 거의 뭐 1.6배? 원래 내야 될 세금의 1.6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사례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 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없었던 그런 사례가 한 4건 정도만 제가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가 본인은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비과세로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안 했죠. 양도소득세 신고조차도 안 했죠.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건이었냐면 그게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10억 이상 났던 건이고 원래 부모님들은 집을 잘 안 팔잖아요. 드디어 20년 만에 집을 판 거예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고 좋아하면서 세금 안 내면 이걸로 어디다 써야지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오죠. 과세 예고 통지서 같은 게 날라왔는데 그 이유 그분들은 이게 왜 날라왔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1세대 1주택이 아니냐. 근데 그분 딸이 40대였는데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죠. 얘 나이가 40인데 우리는 뭐 각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한테도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됨으로 인해서 보통 제가 앞으로 말할 거 다 수억 원이에요. 정말로 수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차익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주민세까지 지방소득세까지 49.5%예요. 물론 전 구간이 49.5%가 아니지만 그래도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양도세는 그동안 이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조금 해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세금이죠. 그런데 12억까지 비과세를 못 받는 순간 엄청나게 큰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정말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 말씀드리면, 월세를 50만 원 받는 오피스텔이죠. 이 오피스텔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온 건인데요. 이거는 사실 국세청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사례예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제가 국세청에 없지만 제가 예전에 국세청에 있을 때 이런 건으로 조사를 나가면요. 정말 나가기 싫어요. 왜냐면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분들 펑펑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건, 제가 기억나는 그 건은 어떤 건이었냐면, 남편분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갖고, 마찬가지로, 거의 세금 안 낸다. 왜냐면 그때 양도 가액이 한 14억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은 내셨어요. 근데 비과세를 안 받으면 엄청 커지는 건이었는데,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됐고 생각했으니까 신고도 안 했죠. 근데 이 배우자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오피스텔을 갖고 계셨고요. 기준시가가 1억도 채 안 되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이게 생소에서도 조사를 나가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을 해요. 근데 주거용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때 나가서 주거용으로 확인이 됐고 2주택자가 된 거죠. 비과세 날라가죠. 네. 많은 세금이 나오고 아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20% 붙고 납부지원 가산세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수억 원이 나왔죠. 제가 이제 막 매덕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수억 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수억 원이 나왔던 그 두 번째 사연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그래서 주택을 팔기 전에 제가 항상 물어봐요. 본인들 저한테 양도소득세 맡기러 오신 분들 보면 저 비과세 제가 물어보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레파토리 2번이 이 오피스텔이죠. 혹시 오피스텔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살려드린 거죠. 그게 2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연이 옥탑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다가구 주택, 다가구 옥상에 조그만 옥탑방이 하나씩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빨랫줄도 걸려 있고요. 근데 그 옥탑방이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을 한번 제가 먼저 정의해 보면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1층에 뭐 상가가 있어요. 상가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그 층이 순전히 주택으로 쓰이는 아니죠. 주택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층이 3개 층, 2층, 3층, 4층이 3개 층만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8개 있어요. 8개 호라고 그럴게요. 8개 호의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면 이 하나의 매매 단위로 보통 건물 하나에 통으로 팔잖아요. 통으로 팔았을 때 거기에 집이 8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두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거. 그게 다가구 주택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한 월세 20만 원을 받으려고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월세 20만 원을 받으려고 옥상에 옥탑방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옥탑방 일정한 경우에 한 개의 층으로 인정돼요. 일정한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바라본 이 건물의 수평 추형 면적 전체 면적에서 이 옥탑방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이 8분의 1이 넘으면 한 개 층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고요. 이 8개에다가 이거 하나 얹어줬으면 요거 하나만 비과세를 못 받으면 되는데요. 아까는 이 8개 전체가 비과세였다가 이 하나로 인해서 9개가 전부 다 과세. 단 8개의 과세 마지막 하나 본인이 선택하는 그 한 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예. 이런 슬프게 이 모든 사실관계가 세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세하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덜컹 파는 분들이 세무서의 표적이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네 번째는 농어촌 주택, 농가주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는 농가주택을 옛날에 팔았는데 그거는 주택수에서 빠졌는데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아는 이모님이었는데
강남 한복판에 고가의 주택 양도 차 2기 거의 15억이 났어요. 이분도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이거 피가 샌지 알고 덜컹 판 거죠. 그래서 세금 많이 줄였다. 되게 좋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시골에 농가주택 월세 안 받을 수는 없죠. 사람이 안 살면 시골 집은 좀 이렇게 무너진대요. 그래서 사람을 들였어요. 그래서 월세 10만 원을 받고 거기서 수도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농가주택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체크 안 하고 아유 시골집이 무슨 저 월세 10만 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무심코 강남주택을 판 거죠. 그랬을 때 이 농가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1세대 2주택이 됐고 수억 원의 세금이 또 과세가 된 거죠. 따라서 뭔가를 팔 땐 다시 한번 확인 체크한 후에 파는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게 부자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때 잘못 행동하면은 조사가 연장되고 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네요. 네. 제가, 네. 이 얘기는 제가 22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사 공무원 하면서 또 재산조사, 일반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냥 제 순수한 마음이니까, 옛날에 제가 뭐 갑질을 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째, 내가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막 알리지 마라. 예. 근데 저는 그 마음 이해가 가요. 조사가 나오면 웃는 얼굴로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사 통지서 받으면 제가 이제 수임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전 항상 이래요. 제가 카톡방을 만들고 편안하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밥맛이 없어진대요. 잠도 안 오고. 제가 잘 지켜드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같이. 근데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쳐요. 근데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세무사도 여러 명 만나고 또 술자리에서도 야, 나 누구 어디서 조사 나왔어. 근데 그 중에요. 남의 일에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그 조사관 아는데. 여기서 내 친구가 그 조사관 아는데. 그러면서 눈치 없이 그 조사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사관 입장에서는 제가 옛날에 느꼈던 거예요. 어떤 조사건에 대해서 이 조사 대상자는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한 3군데에서 전화가 와요. 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뭐 그게 또 싫을 이유도 없지만 그때 저는 이러면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봐줬다는 말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봐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또 누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야, 나 때문에 봐준 거야 이렇게 말이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내가 조사받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너무 알리지 마라.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가급적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받는다는 게 기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제가 조사팀장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어디 가서 갑질하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팍 쓰세요. 그냥 팍 쓰면서 또 나왔다고.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시켜서 나간 거고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서 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또 나왔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면 저도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즉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조사관도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해주고 소명할 수 있는 거 소명해서 잘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혹시 인정할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요 조사 나와갖고 빨리 인정하라고 저도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럼 인정 안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뭔지도 알아요. 빨리 인정하면 또 다른 것까지 보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봐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면 또 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고 이러다 보면요. 특별한 혐의점이 나와요. 그럼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돼서 확대나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사거리가 있다면 신청을 통해서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빨리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할 걸 그랬어. 뒤늦게 후회해봐야 그때 이미 범위 확대되고 조사기간 연장되면 그때는 후회도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